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증권사의 연체율이 8%대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금융권 전체를 위기로 몰아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선 전방위적인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실효성은 어떨지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저희 보도해 왔는데 네,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를 꼽혔던 이 PF 대출, 지난해 9월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단위 잔액을 봤더니만 125조 3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2년 전과 비교하면 35조 원 급증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 겁니까? 2020년 말 기준이 대략 90조, 이게? 그리고 2021년 말 기준이 110조 정도 되니까요. 여기서 한 35조 정도 증가해서 22년 9월 기준으로 125조 정도 된 거예요. 네. 근데 여전히 22년 9월 기준인 거고요. 음. 22년 말 기준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채권 시장, 부동산 PF 시장, 특히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이런 기조 음. 전반적으로 급증한 것이 22년 4분기죠.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예. 그러니까 4분기의 데이터가 그게 반영 안 된 거예요, 지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원래. 어. 그래서 그 데이터는 대략 한 1분기 정도만 더 지나면 2분기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받아볼 텐데 그러면 잠정적으로 우리가 한 130조, 135조 요 정도 될 것이다라고 가늠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소위 주택 분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 주택 분양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뭐 토목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이 됐을 때를 전제로 분양되고 나면 돈 갚겠다 하는 방식으로 PF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근데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여요.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많이 마련하는데 지금처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자금을 갚을 기회는 없고 대출 잔액만 쌓이는 거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경고음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께 반영이 안 됐으니 1분기 지나서 그게 4분기에 딱 나타나게 되면 네, 지금보다 더 급증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연체되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갚아야 될 시점에 못 갚아요. 특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그러면 이제 연체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체가 길어지면 대략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길어지면 이제 거의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3개월이 기준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기준이 넘어서면 부실로 들어가요. 부실 채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몇몇 건설사들이 부도를 일으키거나 그게 금융부실로까지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작은 나비 효과처럼 작은 일이 일어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주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증권사 연체율도 8%대에 좀 이르면서 네.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을 확산할 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 네. 뭐 금융 당국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우려할 수준 아니다 문제될 네. 수준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게 이제 작년 10월부터 문제가 됐었으니까 이게 네네. 부실염 더 커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 연체율이라는 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연체율이 어떤 개념인 건데 그리고 이게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네. 이 개념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기본적으로 연체율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연체율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관점의 연체율이 아니라 여러 연체가 있겠지만 부동산 PF 이 시장에서의 연체를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부동산 PF 시장에서 전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금융권에는 일부가 은행권, 또 일부가 뭐 증권사, 증권사도 있고. 그죠? 일부가 보험, 저축은행 이렇게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행권, 전 금융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연체율은 19년 말 기준으로 0.46%였는데 최근 22년 9월 기준으로 0.9%로 급상승한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이라는 거죠. 증권사의 연체율이 19년 말에 1.3%에서 22년 9월 말 기준으로 8.2%로 상승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마저 못 갚는
그런 계속 지연되는 상환 시점이 지연되는 그런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채 중에 못 갚는 빚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만약에 4분기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데이터까지 합산했을 때 연체가 계속 급증하는 이런 과정이면 결국 못 갚는 빚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빚이 아무리 늘어나도 다 갚는 빚이 늘어나는 것은 금융경제적으로 좋아요. 오히려 선순환에 기여를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 갚는 빚 혹은 못 갚을 가능성이 많은 빚, 그런 빚의 성격이 많이 차지한다라고 본다면 그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불안, 이 같은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확산하는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네. PF 대주단 협의회, 이게 네. 보니까 이거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그렇습니다. 모태로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이 할 역할, 어떤 뭐 실효성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그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이제 점검하는 하나의 주체를 만들겠다. 순간순간 그 실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실 PF 사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업장에게 자율적으로 좀 정리를 유도한다든가. 왜냐하면 이 부실이 다른 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또 그 밖에도 건설사라든가 또 사업장에 자구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청하고 그 자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특히 이제 이런 건설사 채권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가 혹은 필요시에는 신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게 부실 위험으로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금융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터지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말 이 경제 위기를 갖고 오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발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금융당국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최근에 뭐 이 키워드인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 말부터 얘기 나오긴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더 뜨겁게 열풍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챗 GPT. 네, 대화형 인공지능인데 저희가 뭐 누구야 뭐 TV 보면서 불러서 얘기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봤더니 네. 뭐 거의 뭐 단어 하나만 던져줘도 네, 거의 뭐 논문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막 글을 쓸 만큼 굉장히 예. 상세하고 맞아요. 정확한 내용이던데, 네, 이게 챗 GPT가 돌풍을 좀 일으키면서 국내외 증시가 뭐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관련주는 계속 폭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대형 IT 기업들도 투자를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투자하겠다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네. 현재 이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예, 여러분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패러다임의 전환. 그 동안에는 여러분이 이제 포털 검색창에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식이었잖아요. 이제 만약에 검색창에 뭐라고 말하면, 말로 하거나 글로 쓰면 이제 나와 대화를 해줘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더 강한 플랫폼이 되겠죠.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예. 보이스로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네.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더 놀라울 만큼 이게 포털이 오히려 나와 대화 나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네이버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이버가 나랑 대화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요. 정말 그건 인공지능이 가미된 포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대화형 인공지능 이 챗 GPT를 돌풍을 일으켰고, 그리고 역시 구글이나 바이두, 중국의 굉장히 그 유명한 최대 포털 사이트죠. 여기도 역시 이 부분에 도전장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이죠. 챗 GPT처럼 어니봇을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시험 단계, 어니봇. 어니봇 어니봇. 내부적으로 시험 단계를 거치고 내부 테스트를 마치면 아마도 다음 달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주요 뭐 이 IT 기업들이 그 영역으로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 IT 기업이나 포털 기업 입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미 같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떠오르면 항상 주식은 선반영된다고 하니까 사실 네.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네. 사실 2016년에 그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 맞아요. 그때 정말 뭐 큰 센세이션이었는데 굉장히 네. 이슈였는데, 이때가 떠오른다. 왜 그러냐면 당시 강세였었던 AI 관련주들이 재료 딱 소멸되고 나니까
상승분 다 반납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주가 흐름이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을 올라가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잘못 물렸다가는 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또 급격한 하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최근에 급격하게 주가가 오른 한 10개 우리 종목을 좀 헤아려 보면 그중에 한 5개 정도 가량이 AI 관련 다 그런 주입니다. 거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 실적과도 무관하기도 하고요.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전혀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으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투자, 묻지마 투자에 해당된다. 펀더멘탈도 없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테마주에 대해 접근하시는 이제 투자 여러분의 철학은 뭐 단기에 들어가서 단기에 빠지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지금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TV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도 보시면서 그렇죠. 받아 적는 분 계실지 그거는 아니라는 몰라요. 거죠. 예, 그건 안 막연한 되는 거죠. 기대감에 오르는 이런 종목에 네. 묻지마 투자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상황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투자를 단행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지 포털 사이트의 경쟁력을 누가 또 가장 먼저 선보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관점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산업, 유망한 기업을 골라서 보유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제 샀다가 오늘 팔았다가 하는 방식으로 이건 투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가는 이게 지금 테마래라고 지금 방송 보시고 들어가시면 오히려 그때부터 떨어질 수가 있겠죠. 맞아요. 예, 절대 그런 묻지마 투자는 좀 삼가하셨으면 지향하는 좋겠다. 게 예,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맞습니다.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세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네. 아까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었는데 국세청이 높은 대중적 인기를 이용해서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데 네. 그에 반해서 내야 될 세금을 탈루했다. 네. 보니까 뭐 유튜버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네. 인플루언서도 있고 84명이었습니다. 네.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먼저 짚어볼까요? 예, 일단 지능적으로 탈세한 신종 사업자 이렇게 신종사업자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뭐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됐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헌법상에 명시된 중요한 의무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맞아요.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해야만 한 영역인데요. 그런 어떤 불법적으로 탈세한 사례가 있는지를 좀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 짚어보죠. 예. 법인카드로 피부 관리를 받았다. 그건 좀 아니죠. 그리고 5억 이상의 슈퍼카를 구매하고 하나도 아니죠. 여러 개. 그런 경우가 가장 대쪽. 이게 사적으로 전용한 거예요. 법인의 소득을 사적인 사유물로서 사용한 회사 거예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고. 또 이 법인 카드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자녀를 교육시켰다. 이것은 이제 사적 영역으로 끌어온 겁니다. 법인과 자기는 소위 이 법인의 대표일지라도 공사 구분을 못 하신 거예요. 법인과 개인은 맞아요. 구분돼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로서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이고요. 재테크 전문 유튜버 중에 예.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유튜버에서 홍보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추천인 수수료를 받는데 그 커미션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예. 가상자산으로 수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신고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방송 수입이라든가 뭐 시청자 후원금 같은 거 받잖아요. 이것을 친척이나 뭐 직원의 이 차명 계좌로 받는 방식. 그래서 그것을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 이런 세금 탈루 유혹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인플루언서이신데요. 네. 이분이 뭐 자기 채널을 통해서 옷을 판매해요. 인기 의류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핫하니까 빨리 주문하려면 현금으로 입금을 해야 된다. 근데 현금으로 이제 결제를 기록이 유도한 남지 다음에 기록이 남지 이제 않게. 계좌이체 그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 어. 이렇게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소득을 영위하는 잘못 또 소득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볼 때 뭐 저는 그런 소득을 벌어본 적 없어서 근데 이제 고수익을 누리면 우리가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버는데 네. 당연히 납세 의무를 지는 게 크게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지만 또 그게 또
그 입장이 되면 쉽지 않은 건가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겨난다고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굉장히 많은데 어. 기본적으로 이 납세에 대한 어떤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책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어. 버는 만큼 그 이상으로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이런 신종 직업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함양하는 맞아요.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소득이 그만큼 영위되는 만큼 세금으로 다 떼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제일 아까운 큰 마음은 거겠죠. 있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절세를 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납입하는 방식은 있겠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이용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이런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특히나 뭐 유튜버도 그렇고 온라인 사업자 등이 급증하면서 이분들이 탄로한 세금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이제 사실 코로나19를 겪기도 했고 경제 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신음을 하고 있고 네. 참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씁쓸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보면은 산업 생태계 어떤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텐데 정부 입장에서 어떤 점이 아까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네. 어떤 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까 네. 이런 근본적인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인식의 변화 같은 거 네. 좀 짚어주시죠. 아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근로자들, 우리 앵커님을 비롯한 여러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그럴 수 있죠. 더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치관이나 철학을 함유하는 예. 그런 교육 문화도 많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금융 추적 조사 이런 것을 강도 높게 함으로써 아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네. 그런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